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쿠바 소식이네요. 이제 서방구 유일의 공산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쿠바가 이제 시장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바가 생존을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식 시장 경제 모델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지난주에 쿠바 의회가 대규모의 경제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1959년에 있었던 쿠바 혁명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경제 개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 국가가 강하게 통제해왔던 경제 영역을 민간 그리고 외국 자본에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바 정부가 사회주의를 이제 포기한 겁니까? 네, 사실은 외부에서 그런 시각이 가장 강한데요. 네. 쿠바 정부는 지금 이를 악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 시장경제 쪽으로 상당히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에서는 시장 원리를 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이런 논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총 176개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농업, 대외 무역, 금융, 부동산 이렇게 23개 핵심 분야가 모두 포함이 됐고요. 이제 가장 큰 변화부터 살펴보면 민간 기업의 활동을 대폭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쿠바에서는 기업이 커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개인 사업가가 여러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일도 허용이 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변화는 금융 그리고 부동산 개방인데요. 이제 민간 은행이 원래 없었는데 설립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국영기업도 지분과 주식을 가진 상업회사의 형태로 바뀔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 국영기업에는 민간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이제 특히 이런 국영자산을 국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한 점도 되게 큰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정부는 새로운 조세 체계도 도입을 하는데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도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사실상 사회주의에서 탈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소개드렸던 네. 것처럼 쿠바 정부가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쿠바 대통령이 의회 표결 직전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미국의 오랜 봉쇄와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오히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시장에서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큰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쿠바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한 건가요? 네,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쿠바 경제는 원래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가장 큰 후원국을 잃었고요. 이제 국영 경제의 관료주의 그리고 비효율성도 계속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상황이 더 나빠진 상태였어요. 미국의 제재 압박이 훨씬 강해졌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공급을 강하게 조이면서 쿠바 경제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기름이 부족해지면 자동차 운행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물류가 막히고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쿠바에서는 식량, 의약품, 연료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가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도 심해서 정전이 일상화됐고 이제 가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신 보도를 보면 쿠바의 평균 월급이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도 2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제 거리에서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물가는 또 반대로 엄청 올랐습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크게 줄어들고 빈곤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건 또 빈부격차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쿠바는 원래 평등을 내세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 송금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반면에 네. 국가 배급이나 이제 국내에서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쓰는 신흥 부유층과 이제 한쪽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두 계층 경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쿠바 사람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반응은 좀 기대가 있을 것도 같았는데 굉장히 네.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회의감이 더 큰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정말 시행될까 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정부가 큰 방향은 발표를 하고 의결을 했지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 또 누가 어떻게 혜택을 보게 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시민 인터뷰한 걸 살펴보면 이제 우선 이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되는지부터 봐야 된다. 이제 보통의 쿠바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로 이뤘고요. 이제 이번 개혁 발표 소식조차도 정전 때문에 늦게 접한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생기고 뭐 부동산 시장이 열리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들은 참여할 자본조차도 없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쿠바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실험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제 성공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변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요. 실패하면 체제도 경제도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쿠바도 참 많은 고민이 있겠네요. 대부분의 나라 보면 어떤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그 변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혜가 나에게 없으면 그 굳이 뭐 이런 반응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쿠바 사람들도 뭔가 희망감도 있겠지만 회의적인 느낌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식이네요.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가상 부모가 뜨고 있다. 점점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건 또 뭡니까? 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바로 온라인에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중년 부부 콘텐츠가 너무 많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제 틱톡에서 한 중년 부부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요즘에 일하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아빠는 너가 얼마나 많이 견뎌왔는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네. 이 부부 팔로워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하고요. 댓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들을 실제 부모처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기 일상을 털어놓기도 예. 하고요. 생일 축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뭐 힘든 일에 대한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제작자들을 가상 부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니 실제 부모님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온라인 부모에게 위로를 구하는 겁니까? 실제 부모에게서 듣지 못한 말을 온라인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사에 소개된 사례가 있는데 네. 상하이에 있는 33세 IT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얘기예요. 네. 이제 식사 시간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내서 가상 부모 영상을 보는 게 이분의 루틴인 거예요. 예. 이제 이유는 간단하대요. 현실의 부모님은 한 번도 뭐 무리하지 마라,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틀기만 하면 뭐 오늘 행복했니? 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이게 사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경쟁과 평가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어떤 맥락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국 청년들이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분들이 가상 부모 영상만 보는 게 아니래요. 아. 실제 부모님과도 매주 통화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런 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늘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부모님은 이제 아까 그 상하이 직장인의 직업 선택을 항상 못마땅해 하고 전화할 때마다 IT 기업 그만 다니고 공무원이 훨씬 안정적이다. 뭐 여자친구는 언제 데려오냐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는 대화 때문에 최근에는 부모와 아예 연락을 끊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를 보면요. 중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가족과 친척이랑 꾸준히 연락한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그쳤습니다. 예. 이제 10명 중에 7명은 가족과 연락을 딱히 안 하는 거예요. 야, 10명 중에 7명 정도면 이거 굉장한 숫자 같은데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감정 차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는 훨씬 어려운 시대를 견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조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근 그리고 문화 대혁명을 겪었고요.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난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안정적인 길을 권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라거나 뭐 빨리 결혼하라거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걱정의 표현인 거예요. 네. 근데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예.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시기도 지나왔고요. 그런데 경제는 성장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람들이 다 갈려서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경쟁은 더 심해졌고 실패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때부터 이런 경쟁을 겪게 되고 또 취업, 결혼, 집값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담이 겹쳐져 있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둔화를 하면서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수년째 15%를 웃돌고 있고 이 정부가 축소하려고 해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게 중국 한자녀 정책도 이 배경에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건 왜요? 네, 아이를 더 귀하게 키우게 만들었지만 예. 또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게 만든 측면이 있기 네. 때문인데요. 이제 교육, 취업, 결혼은 물론이고 부모 부양까지 모든 기대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다 보니까 부모를 내가 돌봐야 된다는 책임이 분산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또 성공을 더욱 추구하기를 강하게 바라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들이 감정의 골까지 이어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번아웃까지도 호소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애써서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이제 부모 세대의 기대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 같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언이 사랑이 아닌 통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 네. 가상부모 콘텐츠가 바로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어떤 맥락에서 가상 부모가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정도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간섭하거나 강하게 훈육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에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에 대한 불만, 뭐 성적 경쟁에 대한 압박, 또 효도를 명분으로 한 간섭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걸 항상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네. 여론도.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근슬쩍 이런 세대 갈등에 대해서 전통적인 효 개념을 들이밀면서 이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더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약간 비슷한 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많이들 하시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젊은 세대는 요즘 상황 모르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심한 건지 아니면 뭐 덜한 건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들으면서 우리나라랑 유사한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럼 결국 이런 유행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함께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단순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한 현상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된다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런 가상부모 콘텐츠를 소비하는 청년들도 이 영상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잘 알아요. 회사랑 계약된 거고 이게 대량 생산되고 있는 영상인 것도 잘 알고요. 그리고 실제 자녀를 위로하는 것보다 당연히 내가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게 훨씬 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 본인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부모에게 기대는 게 단순히 재밌는 콘텐츠라서가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듣지 못한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인 거고
또 그래서 이 현상은 중국 청년들의 외로움, 가족관계의 균열, 그리고 과도한 경쟁사회의 피로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가상부모 정도에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나중에 저는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미국 얘기 잠깐 드리면 미국에서도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고 AI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 간의 어떤 협력이나 협조, 공감대, 뭐 동료애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가상 부모가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로봇 부모 와가지고 야 잘한다 등 두들겨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정말 전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소식은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인데 인류의 오랜 꿈인 영노화 그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네. 세포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려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사람에게 지금 처음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그동안 회춘이라고 하면 조금 공상과학처럼 들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실제 사람 환자 몸속에 세포 나이를 되돌리는 유전자를 넣었습니다. 와. 이른바 세포 역분화. 영어로는 셀룰러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세포 역분화 이게 정확히 무슨 기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이 치료법의 첫 실험 대상이 된 녹내장 환자 예시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죽으면 피부처럼 새로 돋아나거나 뭐 간처럼 회복되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연구는 바로 그 시신경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연구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피부 세포에 특정한 유전자 4개를 넣으면 이 세포가 스스로 피부 세포였다는 기억을 까먹는데요. 네. 그래서 수정란에 가까운 아주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원리인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문제는 세포가 너무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면 젊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서 무한 증식할 수 있대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3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70세 정도 되는 세포를 아기 상태까지 되돌렸다면 지금 이번 방식은 70세 세포를 30세 정도로만 되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인 건데요. 네. 이제 세포가 시신경 세포라는 자기 정체성은 유지를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만 젊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부분 역분화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세포의 상태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데 이걸 갓난아이 상태가 아니라 한 30세 정도까지만 돌리자 이런 기술까지 지금 도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기술을 사람에게 직접 실험하고 그런 게 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동물 실험 단계였어요. 예. 이제 이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생쥐 실험에선 이미 성공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늙은 쥐의 시신경을 손상시킨 뒤에 이 역분화 유전자를 넣었더니 시신경이 재생되고 시력이 회복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실제 사람에게 첫 투약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처럼 시신경 질환을 앓는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또 하나 도입이 된 거는 안전장치인데요. 예. 이제 역분화 유전자가 계속 켜져 있으면 암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항상 작동하지는 않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환자가 도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할 때만 이 예. 유전자가 켜지고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유전자가 꺼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회춘 유전자의 스위치를 달아놓은 셈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럼 이게 눈부터 시작한 거고 앞으로 더 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눈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제 눈은 공간이 작잖아요. 네. 한쪽 눈만 시험할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생겨도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이제 처음 인간에게 이런 기술을 시험하기에는 굉장히 안전한 부위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간이나 심장, 뇌 같은 장기에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다 보니까 눈이 첫 시험대가 된 거고요. 이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의미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시신경을 젊게 만들 수 있다면 뭐 간이나 심장,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뇌, 다른 장기들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이러다가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외관만 성형하는 게 아니라 간을 한 20대 초반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요즘 술을 먹었더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 발달, 이게 영노화가 단순히 세포 나이만 되돌리는 거 말고 다른 접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화 기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이에요. 예. 이제 어떤 미국 회사는 실험실에서 인간 피부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를 10년 정도 젊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은 동물 실험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이제 노화 기술에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회사는 AI랑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암이나 심장병, 치매, 당뇨 같은 질병 위험을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년이나 15년 뒤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이제 훨씬 자주 검사하고 훨씬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뭐 1기일 때 발견되면 치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역시 노화 혹은 뭐 회춘에 해당하는 기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노화 역전 그리고 질병 예측 기술 이쪽에서 어느 쪽이 최근 더 현실성 있게 우리 코앞에 와 있나요? 네, 그냥 말만 듣기에는 관심은 아무래도 노화를 되돌린다, 회춘한다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훨씬 예. 강렬한 기술이고 훨씬 혹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돈이 되고 있는 거는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이 큰 건강 예측 쪽입니다. 그래서 장수산업이라고 하면 불로장생을 먼저 떠올리지만 네.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기 진단, 뭐 맞춤형 검진, 유전체 분석, 질병 예측 같은 분야가 먼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고 해야 될지 그냥 환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요.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된 사람들은 아유 뭐 내가 무슨 100세, 200세까지 살 생각도 없고 사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 욕구가 점점 더 커지시더라고요. 그냥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하게 살 때까지 살다 가겠다. 그런 것도 봤었을 때 단순히 불로장생을 꿈꾸는 그거보다는 장수에서 건강 예방하는 질병 예측하는 기술 이게 훨씬 더 수요자층에게도 부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들은 뭡니까? 네, AI가 역시 또 여기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야의 연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문제는 인간의 몸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수십 조개의 세포가 있고 DNA 정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단백질, 뭐 대사 물질, 면역 반응 이런 것까지 정말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서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지점에서 AI가 필요한 건데요. 이제 DNA를 읽고 유전자 패턴을 분석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취약한지 어떤 약물에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걸 AI가 정말 빠르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했다면 수년씩 걸렸던 게 AI가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이나 노화 연구에서 AI가 사실상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회춘이든 아니면 질병 예방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선 조금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장수 산업이나 회춘 기술이라는 말만 들으면 인간이 곧 150세, 200세까지 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닌가요?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앙투안 이베르 박사가 있는데 예. 이제 인간 수명이 120세 정도를 크게 넘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런 감염병이나 암 이런 질환 치료가 과거보다 크게 발전한 상태고 평균 수명이 이미 많이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해도 수명이 늘어나는 폭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결국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 대목이 사실 가장 흥미로운 이 기사의 결론인데요. AI도 신약도 줄기세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아. 네, 그래서 고령층에서는 질병 자체만큼이나 예. 사회적 관계가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고요. 이제 가족과 교류하고 친구와 교류하고 또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회충 기술은 분명히 의학의 새로운 문을 열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오래 잘 산다는 문제는 여전히 인간답게 살아가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러다가 외로움도 피지컬 AI 로봇들이 그냥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회춘, 그다음에 질병 예방 둘 중에 어느 기술이 본인에겐 더 선호도가 있습니까? 사실 둘 다 탐나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질병 예방.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도 신기방향 소식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